네, 이어서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참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최근 7일 동안 1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로 봤을 때도 퍼포먼스가 좀 약하고 지금 2,700달러까지 찍었다가 쭉 빠져서 2,200달러 밑으로 갔다가 그나마 지금 2,200달러 위로 간당간당 올라서 준 상황인데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2,395달러예요. 아직 갈 길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20일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온전히 확보를 해주면 다시금 2,500달러 거쳐서 2,700달러까지 이후에 3,500달러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20일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한 돌파 지지가 한동안 좀 어렵다 이런 양상을 만약에라도 보여준다라면 2,200달러, 2,000달러 그리고 1,900달러까지 좀 구간별로는 나눠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덴쿠나트 포크 과연 언제쯤 단행이 될 것인가? 이더리움 레이어2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덴쿤 포크가 지금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원래는 2월 정도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 약간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테스트넷 덴쿤 업그레이드 확정 일정이 나왔거든요. 1월 31일이 세폴리아, 2월 7일이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 덴쿤 포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골리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당시에 이제 중간에 에러가 나가지고 4시간 정도 업그레이드 종료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정도 지연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넷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덴쿤 포크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과연 이제 개발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월 달에 단행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죠. 2월 초가 지금 홀스카이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월 중순이나 2월 말에 메인넷 테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타임테이블이 좀 바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 말 정도면 땡큐긴 한데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덴쿤 포크가 3월 말까지 메인넷에 배포될 가능성이 60% 정도다. 지금 이런 전망을 제시한 상태이고 만약이라도 버그가 발견될 경우에는 4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달에 조금 빨리 단행이 잘 돼서 업그레이드 잘 돼서 호재성 재료로서 그냥 빡 하고 이더리움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계기가 된다라면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인데 지금 그게 조금 애매한 겁니다. 조금 애매해서 아쉬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에 돼도 뭐 4월이나 5월 달에 돼도 좀 아쉬울 건 또 없는 게 비트코인 반감기잖아요. 그래서 반감기 호재와 맞물려서 이더리움 메인넷 핵심 업그레이드 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주 훨훨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월이 될지 뭐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스트넷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순차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특히 이번에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로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1월달에 승인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100%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1월 승인은. 그래서 5월로 연기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결정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5월달에 잘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말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5월에 승인 가능성 75%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월에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5월 승인 가능성을 75%,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점이 좀 흩어져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법에 적용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야 라고 이건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건 또 소송전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건 그레이스케일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EC로서도 아마 고민을 짱구를 많이 굴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다라고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걸로 연계지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SEC 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SEC 위원이자 게리 겐슬러의 천적, 게리 겐슬러를 거의 뭐 바보 천치 찐따 똥개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차기 SEC 위원장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연기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거야. 이 그레이스케일 판결에서 시장 접근 방식, 그러니까 SEC의 시장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법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 또다시 반복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밌어요. 지금 SEC 내부에서도 거의 뭐 개첩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게리 겐슬러 지금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 건수가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악스럽게 정말 100년짜리 기준에 억지로 맞춰가면서 이 집행을 통한 규제, 참 낡은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이제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어서 리플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그래도 속보성 소식들이 이제 하나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핵심 사안은 약식 재판에서 법원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초기 XRP 판매 물량은 증권,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증권이다. 라는 판결과 관련해서 SEC가 지금 과태료, 벌금을 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벌금 합의 이슈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게 아주 상황이 지금 재밌습니다. 하루 전에 SEC가 법원에다가 다시금 요청서를 냈는데 내용이 리플은 강제 명령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법원이 지금 리플사의 2022년 그리고 2023년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 판매 내역서에 대한 어떤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걸,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과태료 부과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확인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지금 법원을 약간 압박하는 멘트를 두 차례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리플의 재정 상태가 벌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약간 속내를 뭐 그냥 확 까발리니까 그냥 웃음이 다 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리플이 판매한 XRP의 현재 상태와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과태료를 때려서 뽑아 먹으려는 어떤 그런 심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리플 측이 하루 만에 이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겠느냐라는 거를 묻는 동의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를 하면 이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 건데, SEC의 답변서는 중요 사실이 지금 잘못 적시된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진술들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여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SEC 헛소리 하고 있는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게다가 이건 놓치면 안 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SEC는 지금 일반적인 ODL 컨트랙트를 넘어서는 계약을 발견하려고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 벤더, 독립 계약자, 기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런 거는 투자 계약에 따른 판매가 아니다. 그런데 왜 SEC는 모든 XRP 판매 물량, 모든 계약서, 모든 재무제표 이런 걸 요청을 하냐? 이건 개소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득력 있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게 이 새끼 미친놈이지, 싹 다 그걸 기업 내부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그러는 게. 그리고 되게 웃긴 게 ODL도 사실 그냥 톡 까놓고 ODL 거래를 위해서 XRP를 유틸리티적인 목적으로 매수를 한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확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XRP를 예를 들어서 국경간 송금을 하기 위해서 XRP를 매수를 한 거예요. 자체적인 어떤 자사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송금하는데 뭐 10초
에서 1분 정도면 다 송금이 완료가 되는데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을 놀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런 건 가능하겠죠. 2018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유틸리티 ODL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2021년에 수익이 난 상황이 됐어요. 예, 그걸 노리고 ODL 유틸리티를 위해서 XRP를 매수를 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나 저 관점으로 보나 다 이상해요 지금. 다 이상한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와 닿았습니다. 뭐 벤더, 컨설턴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스 뭐 이런 거 다 뭐 계약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야 이게 무슨 계약이야 투자 계약이야 개소리 뷰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리플도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뉘앙스는 벌금 합의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내지는 이걸 통해서 소송 자체가 취하되는 소송이 종료가 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구나 뭐 그런 뉘앙스도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뭔가 전격적인 합의 극적인 합의 노출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엄청 지금 약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측이 다. 예, 엄청 간지럽히면서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막 헛소리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1심 재판이 4월 23일 이후에 개시가 되고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쯤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정식 재판으로 판결 나고 배심원 판결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나고 뭐 항소를 하든 대법원으로 가든 어차피 미국은 1심이 사실심이고 2, 3심부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뭐 사실 게임 끝난 거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홀더분들 저희 채널에도 많이 계신데 편안하게 1심 재판을 한 2분기, 3분기까지 좀 바라보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의지가 있으신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가 뭐 또 그 사이 어떤 기술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 또 뭐 익절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조금 소송 결과가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리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떤 앞으로의 성패를 가로질 분기점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